2018년 5월 17일 아주 화려한 봄날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사에서 디스코스 지금 계속하고 있죠. 디스코스 중에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플롯을 어떻게 독서 치료에서 활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플롯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전형적인 플롯의 유형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기는데요. 첫째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창작해 놓은 그 서사를 쉽게 이제 분석하는데 플롯이 활용이 되고, 또 내 자신의 어떤 삶의 플롯들을 어떤 유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뛰어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시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그 서사에서 이제 디스코스는 이야기를 하는 행위하고 기법을 총체적으로 다 가리키는데요. 이 시점은 정말로 핵심적인 것입니다. 플롯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사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책들 가운데서 시점의 시약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시점 하나 가지고 400쪽짜리 책을 한 권 쓰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아주 중요하고, 또 서사가 발전되어 온 과정을 보면은 가장 나중에 이 시점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인물에 관한 거, 플롯에 관한 것은 좀 늦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점이란 뭘까? 어떤 사상이죠, 사상. 어떤 그 사물이나 현상을 보는 관점을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점. 너무 중요한 문제죠. 똑같은 어떤 사건을 두고도 시점이 달라지면은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현상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뭐가 달라진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졌을 뿐이죠. 그게 시점이죠. 그래서 시점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누가 보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보는가. 누가 그 사건을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가 하는 건데요. 이 시점을 이제 채택해야 비로소 이야기가 일관성 있게 서술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막 천방지축으로 날뛰면은 읽는 독자들이 엄청나게 헷갈리겠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갑자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시점에서 서술을 하다가 B라고 하는 시점으로 옮겨갔다가 C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고 그러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중구난방 될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영상서사에서 카메라의 시점은 천방지축으로 날뛰어도 우리가 용서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곳을 카메라가 비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피 속에 막 들어가서 그 피가 흘러다니는 것을 본다든지, 그런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카메라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 올라가 가지고 지구 전체를 조명한다든지, 이렇게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마음껏 이제 카메라는 천방지축으로 날뛰어도 원래 영화니까 하고 이해하고 봐요. 그러나 소설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소설은 하나의 이제 시점을 가지고 혹은 몇 개의 시점을 전략적으로 채택해서 서술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점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있어요. 시점하고 딱 일치되지는 않지만은 그 시점에 영향을 주는 이 디스코스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은 인칭의 문제예요. 인칭은 어떻게 있습니까? 인칭은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죠. 또 이것 복수가 있잖아요. 복수. 그러니까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더 복잡
존칭이 있고 그냥 평이한 뭐라고 그랬죠? 말투는 관계가 있고 하대하는 게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인칭은 영어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라도 이 인칭만 바꿔도 시점이 이 독서 치료의 글쓰기 치료 가운데서 이제 저널 치료가 있잖아요. 활용하는데 이 인칭과 시점을 가장 다양하게 활용해서 쓴 책이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텍스트로 해가지고 이 신경숙 씨가 어떻게 이 인칭과 시점의 테크닉을 활용해서 어머니에 관해서 풀어내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자 설정도 이제 시점에 연결되죠. 누가 말하는가. 여기 모든 책에는 서술자가 존재해요. 서술자.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전달해주는 사람. 그걸 서술자라 하기도 하고, 그 서술자가 또 다른 화자를 내세우기도 해요.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또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하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다층 구조라고 그랬죠.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이야기 속의 이야기, 천일야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화자의 문제. 그리고 시점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수화자의 문제예요. 수화자는 누구 들으라고 이 이야기를 하나, 그게 작품 속에서 명료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 형식의 소설이 가장 대표적이죠. 뭐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다든지, 혹은 스승님한테 편지를 보낸다든지, 혹은 내가 나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이런 형식의 소설들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화자. 근데 똑같은 이야기라도 오늘 내가 일기를 쓰는데 내 아이들한테 들려줄 때하고 배우자한테 들려줄 때하고 친구한테 들려줄 때하고 교수님 보라고 리포트 쓸 때가 같아야 정상입니까? 달라야 정상입니까?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예, 달라야 정상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경험은 같은데 뭐만 달라진 거예요? 예, 수화자가 달라진 거예요. 수화자가 달라지면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수화자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컨텍스트 설정은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 설정이에요. 관계 설정. 그걸 컨텍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의 종류와 질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잡음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잖아요. 나는 너를 좋아해. 이 말이 아주 인꼬 부부가 속삭이듯이 하는 것과 극도로 사이가 나쁜 부부가 부부 사이에 그 말이 오고 간 거하고, 그런데 이건 이제 관계의 질이겠고, 관계의 종류. 원수 사이에서 이 말이 오고 갔다면은 뭐 난 너를 진짜로 사랑해 이런 말로 새길 수는 없겠죠. 예. 또 뭐 불륜의 관계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갔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가 되고. 예. 이게 관계의 종류와 그 관계의 질,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 작가가 어떻게 이런 시점의 미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기술했는지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이 책은 창비에서 출간이 됐고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11월 10일 날 출간이 되는데요. 제가 2009년도에 이 책을 샀거든요. 그런데 몇 세가 팔렸냐면 그때가 74세 팔렸어요. 그러니까 예. 몇 년 만에? 1년 만에. 예. 1월 달에 출간된 책이 2009년 6월
6월 달에 74세를 발행했으니까 약 7개월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팔렸고, 여러분 혹시 그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2008년 11월 10일에 초. 예. 그다음에 2009년 11월 10일에 1년 만에 예. 107세? 오, 그건 더 후에 사모님은 어떻게 43세. 몇 년도 출판? 2018년 4월 2일. 2018년 올해. 올해 몇 세? 200? 143. 와우, 대단하다, 그죠? 그 올해 몇 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약 10년 됐죠. 10년 만에 200세 이상. 그러면은 1년에 20세 이상.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찍힌 책이네요. 네, 이거 영어까지 이제 미국에. 예, 영어로도 번역이 됐었죠. 예. 영어 못 읽는데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냥 기념이다 이러면서. 번역하기가 극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런데 읽어보니까 영어를 잘 모르는 데서 이렇게 간단하게. 외부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긴장 뭐 이런 말들이 예.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읽혀져. 근데 이런 일상의 사실상은 이런 거는 차라리 우리가 문학이란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그런 이 영어 이제 예. 번역하고 예. 번역은 나와 있는 단어로 예.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생활적인 거는 예. 그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참 번역하기가 좀 번역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여기에 깔리는 정서가 있거든요. 네. 정서, 그 수천 년의 역사가 있거든. 그걸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영어로 문자 그대로 옮겨놓으면 진짜 이상한 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원서를 읽는 게 맞는 것 같아. 외국에서 예, 이제 책을 예. 원서로 읽고 예. 그게 맞는 것 같아. 전체 이제 5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장 이제 차례를 보면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장이 미안하다 형철아. 3장 나 왔네. 4장 또 다른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장미묵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 본문에서 누구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그 시점으로 한번 짐작해보고, 화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인칭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어떤 인칭을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는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수화자,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이 책 한 권이면 다 돼요. 저는 이 책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각자의 어머니가 중요하지, 신경숙 씨 어머니가 나한테 중요할 리가 없어. 다 각자 자기 이야기 쓰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서술하는 기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오빠 집에 모여있던 너의 가족들은 국립 끝에 전단지를 만들어 엄마를 잃어버린 장소 근처에 돌리기로 했다. 일단 전단지 초안을 짜보기로 했다. 옛날 방식이다.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남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되지 않았다. 실종 신고를 내는 것, 주변을 뒤지는 것, 아무나 붙잡고 이런 사람 보았느냐고 묻는 것,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남동생이 인터넷에 엄마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와 잃어버린 장소와 엄마의 사진을 올리고 비슷한 분을 보게 되면 연락해달라고 게시하는 것. 엄마가 갈 만한 곳이라도 찾아다니고 싶었으나 이 도시에서 엄마 혼자 갈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다. 글을 쓰는 사람이니 문안 작성은 내가 해라. 오빠가 너를 지명했다. 글을 쓰는 사람, 너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귀밑이 붉어졌다. 과연 내가 구사하는 어느 문장이 잃어버린 엄마를 찾는데 도움이 될지. 자, 그럼 질문합니다. 몇 인칭으로 서술된 문장입니까? 1인칭이면 나, 2인칭이면 너, 3인칭이면 그녀, 그것, 혹은 김씨 씨, 박씨. 2인칭이죠. 어딜 봐서요? 그렇죠, 그렇죠. 너의 잊어버릴만 하면은 이 본문이 2인칭으로 서술된다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낯설죠, 이 소설이. 왜냐하면 우리가 2인칭 소설을 거의 만나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인가요? 예. 가족이다 보니까 예. 나의 가족. 나의 가족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 우리의 가족. 읽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우리가 시점이 잘 안 바뀌죠. 예. 제가 뭐 다 읽지 예. 않고 하도 많이 우리가 1인칭 소설을 보고 3인칭 소설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렇게 충격이 와요. 조금 있다 보니까 느낌이 좀 오긴 오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은 너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서술자거든요. 화자. 너라고 지칭하는. 그런데 너라고 지칭을 받는 나가 있죠, 여기서. 그 나에 대한 정보는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 남자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지금 어떤 상황에 봉착했다는 겁니까? 엄마를 엄마를 잃어버려서 일주일째. 그리고 가족 관계가 여기 많이 나오죠. 어떻게 되게 최소한도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리고 직업도 암시가 되죠. 글을 쓰는 사람 이렇게 암시가 되죠. 이건 다 수화자죠, 수화자. 너라고 지칭을 받는 나 수화자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여기 너라고 계속해서 이 수화자한테 말을 거는 이 서술자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보세요. 정체가 드러나질 않아요. 이건 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정보는 말을 듣는 사람, 수화자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거지. 도대체 누가 말하지? 이 정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너의 엄마는 몇 해 전부터 내 생일은 따로 챙기지 마라 했다. 아버지의 생일이 엄마의 생일 한 달 전이었다. 예전에 생일이나 다른 기념할 일이 생기면 너를 비롯한 도시의 식구들이 제이 씨의 엄마 집으로 이동하곤 했다. 끝까지 밝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수화자가 여자이고 또 직업이 작가인 걸로 봐서 우리는 신경숙 씨를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이 작가의 분신이겠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분신이든 아니든 항상 가상의 인물을 여자가 남자인 채 글을 쓰기도 하고 또 남자가 여자인 채 여자가 남자인 채 글을 쓸 수도 있는 게 작품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굳이 좀 따져보자면은 여기서 수화자는 신경숙 씨 자신의 자상은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라고 말하는 소설자는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가 자신의 또 다른 분신이다. 나에게 내가 말을 걸어.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대화기법이라고 해요. 대화기법. 대화기법 이제 예 있죠. 독서치료에서 마르고 닳도록 쓰는 자가치유 기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내 마음한테 내가 말을 거는 거예요. 내 마음한테 내가 말을 걸어요. 그런데 내 마음한테 이제 어떤 이 지성을 부여해야만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역할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마음이 먼저 나한테 말을 건다고 해보죠. 안녕, 나는 너의 마음이야. 너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라고 내 마음이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럼 사모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말을 걸어요. 안녕, 나는 너의 마음이야. 너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사모님 어떻게? 모르겠어. 몰라, 잘 몰라. 잘 몰라. 우리 선생님 어떻게? 다 알지도 못할 것 같아. 기분을 얘기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이지만 나도 모르 내가 모를 때가 많아. 나도 당황스러워. 네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네 마음이잖아.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제 이렇게 말을 걸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대화기법이 돼요. 내가 내 마음한테 말을 걸고 내 마음이 또 나한테 말을 걸고.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말을 완성해 놓고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실험을 해보면은 쓸 때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 몸과의 대화 이런 것도 하거든요. 안녕, 나는 너의 몸이야.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무시해? 이렇게 말을 건다고 쳐봐봐요. 내 몸이 뭐라 그러겠어요? 썩을 육신. 어떻게요? 때에 따라 다를 것
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걸어오면 이제 계속 대꾸를 해요. 서로 대꾸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제가 이제 돈과의 대화, 몸과의 대화, 뭐 스트레스와의 대화 이런 걸 이제 워크숍을 나가가지고 저도 같이 하잖아요. 다른 분 쓰게 하고 수십 번 써도 한 번도 같은 결론이 나질 않았어요. 상황마다 틀린 예. 지금의 감정과 예, 그때마다 달라지죠. 예, 그때만 내가 성숙했을 수도 있고 내가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그때보다 더 받았을 수도 있고 뭐 등등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시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도 꼭 같은 글이 나올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이 2인칭 글쓰기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마음이 정리가 돼요. 예.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가 몰랐던 나에 대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제를 계속 바꾸면은. 그리고 내 기분도 알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럴 때는 내 기분과의 대화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저는 네. 그 교수님처럼 막 이렇게 뭐 지금 어때 뭐 어때 딱 얘기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얘기한 이런 스타일은 이렇게는 안 해봤지 예. 안 해봤지 몰랐으니까 그런 예. 그 대화 기법이 예, 예. 내가 나에게 말하는 대화 기법은 해보지 뭐 몰랐으니까 안 해봤는데 왜 그것도 대화 기법의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 간혹 이제 설거지나 뭐 청소를 하다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 네. 있었을 때 내가 참 정말 오늘 기분 정말 안 좋더라. 혼자. 예, 혼자 할증얼증 홍시라. 그러면 어. 지금 대화했던 것 같아. 지금 교수님 그래요. 뭐라 하냐면 근데 그걸 1인칭으로 자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네. 3인칭으로 속말을 할 수도 있고요. 2인칭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정말 너무 의인칭으로. 불쾌하고 안 좋았어.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잊어버리자. 네, 네. 이거는 그 대답이지 않았을까? 혹시 내 맞아요. 마음이 예, 언어로 자기 조율을 하는 과정인 거 확실히 맞습니다. 혼자 말하는 사람. 혼잣말인 줄 알았는데 대화였네. 예, 한번 이제 실험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의도적. 이제 대화 기법으로 영식아 너 오늘 되게 속상했지? 나 되게 속상했어. 뭐가 그렇게 속상했니? 아무개가 나를 무시하잖아. 그래 무시당해서 많이 속상했구나. 어떤 말이 속상해서 나를 원숭이 같대. 원숭이 같다고 그래서 그 말이 속상했구나. 그때 기분이 어땠니? 나를 무시한 것 같고 억울하기도 하고 저는 더 못생겼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자꾸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화 기법이에요. 글로 써도 되고 말로 해도 돼요. 일단 원하는 걸로 하면 되기만 하나. 근데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위로가 되게 많이 돼요. 치료가 될 것 같아요. 치료돼요. 치료됩니다. 그걸 이제 훈련된 사람은 그렇게 거의 이제 습관적으로 그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조율해 가죠. 그런데 내버려 두면은 이제 대부분이 어떠냐면은 이게 1인칭 서사가 돼요. 1인칭. 기분 나빠, 짜증나. 나는 왜 이럴까. 1인칭 서사가 돼요. 1인칭 서사가 되는 거하고 2인칭 서사가 되는 게 뭐가 다르냐면은 1인칭 서사가 되면은 자기 입장만 얘기하게 돼요. 1인칭의 특징이 바로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은 전혀 고려할 수가 없고요. 또 내 마음을 객관화하는 데는 되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1인칭이니까. 1인칭은 나의 관점을 대변하는 그런 인칭이고 또 참여자 시점이 있거든요.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나를 떨어뜨리지 못해요. 1인칭이 특징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2인칭을 쓰면서 이 저자는 어머니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되게 많이 객관화시켰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2인칭. 그런데 그 마음을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1인칭에서 제 1장에서 이 2인칭 서사를 풀어내면서 이 수화자가 느낀 주된 그 정서가 뭐냐면 죄책감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엄마한테 잘못했던 것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 엄마를 이렇게 잃어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좀 더 잘해줄 걸. 이제 엄마가 전화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반갑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전화해서 바빠. 다음에는 전화하지 마. 그렇게 하고 또 엄마가 전화할게 한다면 전화 안 해. 예. 또
또 항상 그 자리에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1년이 돼야 뭐 전화해야 겨우 명절 돼야 가고 그런 모든 죄책감들이 이게 객관화됐더라고요. 1장에서. 자, 그러면 1장의 분위기를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가봅시다. 2장은 제목이 이래요. 미안하다 형철아. 79쪽인데 그 본문을 읽고 또 분석해 봅시다. 미안하다 형철아. 그가 나눠준 전단지를 받아든 한 여자가 잠시 걸음을 멈춘 채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엄마가 그를 기다리고 하던 서울역 시계탑 아래서다. 그가 도시에 방을 얻은 뒤로 서울역에 도착할 때 엄마는 전쟁이 터져 피난사례를 온 사람의 행색이었다. 엄마는 그에게 실어 나를 것들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고 양손에 들고도 모자라 허리에 찬 채 서울역 플랫폼을 걸어 나왔다. 그러고도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엄마는 할 수만 있다면 가지나 호박 같은 것을 다리에 매달고라도 왔을 것이다. 엄마의 주머니에서 풋고추나 알밤, 신문지에 싼 깐 마늘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으니까 그가 엄마를 마중 나가보면 엄마의 발치 아래엔 젊은 여인 혼자 들고 왔다고는 믿기지 않는 보통이들이 수북했다. 엄마는 뺨이 상기된 채 그 보통이들 가운데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여자는 주춤주춤 앞으로 와서 저기요, 용산 이가동 동사무소 앞에 이분을 본 것 같아요. 전단지 속 그의 엄마를 가리켰다. 여동생이 만든 전단지 속에서 물빛 한복을 입은 그의 엄마가 화사하게 웃고 있었다. 이 옷을 입고 있었던 건 아닌데 눈이 너무 똑같네요. 손눈하고 똑 닮아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여자는 전단지 속 그의 엄마의 눈을 또 한 번 들여다보더니 발등에 상처를 입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파란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슬리퍼가 엄지 발쪽 등을 파고 들어갔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펴 있었다고 했다. 고름이 밴 상처 부위에 자꾸 파리가 날아와 앉으니까 귀찮은지 손을 뻗어 쫓곤했어요. 아플 것 같았는데도 상처에 무심한 듯 동사무소 안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일이긴 해요. 이렇게 서술이 돼요. 질문입니다. 몇 인칭으로 서술됐습니까? 그러니까 3인칭이죠. 어디를 봐서요? 예, 그가 나눠진 전단지, 그가 도시의 방을 얻은 뒤로 이렇게 돼 있죠. 그 계속.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아까 저기 이 장의 제목에 나와 있거든요. 미안하다 형철아. 그러면 엄마의 아들. 아까 그 1인칭 저 2인칭 소설에서 등장했던 오빠. 예, 그 시점이 오빠의 시점이죠. 다시 말해서 오빠가 경험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그라고 하는 3인칭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신경숙 씨가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경험한 엄마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를 글로 옮겼을까요? 아니면은 신경숙 씨가 있지도 않은 오빠를 내세워가지고 그 오빠가 있다면은 자기 엄마를 이렇게 경험했을 거라고 상상해서 이 장을 썼을까요? 어떤 게 가능성이 높을까요? 1번 인터뷰를 해서 썼다. 2번 상상력으로 썼다. 어떠세요, 선생님? 상상력으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둘다 가능할 둘 다. 네. 사실일 것 같아요, 내용은. 그런데 인터뷰는 했을까? 인터뷰에서 글을 쓰면은 이제 소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인터뷰를 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인칭을 쓰더라도 본질적으로 모든 소설은 본질적으로는 1인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자기 이야기지, 작가 자기 이야기지, 오빠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오빠의 시점을 빌린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는 게 예. 사실은 그 작가나 아닙니까? 여기서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인칭만 빌린 거예요. 그 시점만 빌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짓을 하나? 그냥 1인칭으로 쓰면 될 텐데 그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작가들은 참 할 일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의 시점을 사람이 선택하게 되면은 그 시점에 맞는 것만 보이고 그 시점을 선택하는 순간에 다른 모든 시점들이 배제가 돼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편견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게 있고 알 수 있는 게 있고 버려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의 습관은 1인칭 참여자 시점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아무리 많이 얘기해봐야 자기 입장인 것이지 타인의 시선을 고려한다든지 보다 더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본다든지 그런 건 굉장히 제약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얘기지만 시점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나 이거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라면 우리 엄마를 어떻게 경험했을까? 그러면은 저 일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오빠의 입장을 이해하게 돼요. 이해. 제가 이거 실험해 봤거든요. 다양한 매체와 독서 치료라고 하는 과목을 열린 사이버대학교 통합예술치료학과에서 이제 여러 해 제가 가르치면서 기말 과제로 이거 줬거든요. 기말 과제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이 챕터의 시점과 화자와 모든 기법을 활용해서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게 기말 과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긴 책을 쓰는 건 아니고 하나의 시점에 관해서 A4 용지 한 장 정도, 그러니까 5쪽 써내는 그런 리포트였는데요. 100이면 100 다 그 글을 쓰고 나서 어머니에 대해서 혹은 아버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새로운 더 깊은 이해에 이르게 됐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이런 일은 가장 강력하게 하는 심리치료가 있기는 해요. 사이코드라마. 그래서 그렇게 해요. 사이코드라마는 바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거기 이제 다른 참여자들에게 또 다른 우리 선생님이 나의 분신이에요. 나의 분신. 나의 분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 말 좀 걸어주시겠어요? 오늘은 기분이 좀 흥분됐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내가 강의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이영식답게 할 수 있는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기를 빨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내 마음을 좀 얘기해 주세요. 내 마음이 돼서 이렇게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참 부득이하겠다든지 뭐. 그렇게. 바로 이렇게 이제 그 무대 위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바꾸면 되죠. 우리 사모님이 내 오빠가 좀 돼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말을 거는 거예요. 오빠는 너무 이기적이야. 엄마한테 받기만 하고 뭐 해드리는 게 없잖아.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오빠가 돼서 우리 사모님 나한테 항변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무대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글쓰기는 자기 혼자 1인 다역 다 하는 거죠. 그렇죠? 1인 다역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3인칭으로 쓸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가장 강력한 효과는 객관화입니다. 객관화. 그래서 혹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사모님 혼잣말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인칭을 바꿔서 한번 중얼거려 보세요. 인칭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르면 돼요. L씨라고 하는 게 좋겠다. 이영식이니까. L씨는 오늘 강의를 준비했다.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기다렸다. 책도 준비하고 강의안도 새롭게 만들었다. 드디어 사람들이 오는 발소리를 듣고 그는 벌써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어린 왕자가 동산에서 그 어린 왕자를 기다리는 여우의 마음 같았다. 그는 이 일을 하는 게 L씨는 이 일을 하는 게 되게 행복하다. 이렇게 중얼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걸음 떨어지는 작전.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몇 인칭이라고요? 1인칭. 왜요? 작가의 경험을 쓰는 거니까. 작가의 생각, 작가의 상상, 작가의 경험. 인터뷰에서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소설이 아니에요. 인터뷰에서 쓰는 건. 그냥 뭐 질적 연구죠. 연구.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 신경숙 씨의 오빠가 있다 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읽어보고 이거 진짜 나인데 이럴까요? 이건 내 얘기하고는 많이 다른데 이럴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터뷰에서 쓴 게 아니고. 네. 엄마가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예. 네, 이게 아니라 나랑 상관없이 우리 엄마가 이런 삶을 사셨구나. 너는 내가 이렇게 볼 거라고 상상을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예. 자, 3장 보겠습니다. 3장. 3장은 나 왔네. 이 제목부터 몇 인칭으로 서술될지. 1인칭. 그럴까요?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좀 특이한 장이에요. 예. 제가 본문을 읽어드려 볼게요. 굳게 잠겨있는 파란 대문 앞에 젊은 여자가 집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누구요? 당신이 뒤에서 기침 소리를 내자 젊은 여자가 뒤를 돌아다 보았다. 머리를 뒤로 묶고 매끈한 이마를 지닌 여자의 눈에 반가움이 실렸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바라보자 젊은 여자가 미소를 지었다. 여기가 박소녀 아주머니 댁이지요? 오래 비워둔 집 때문에 당신 이름만 새겨있다. 박소녀. 아내를 두고 할머니라 하지 않고 아주머니라 칭하는 소리를 오랜만에 듣는다. 무슨 일로? 아주머니 안에 계세요? 정말 실종되신 거예요? 당신은 젊은 여자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누구요? 저는 남산동의 소망원에 있는 홍태희라고 합니다. 홍태희? 소망원? 고아원이에요. 아주머니가 너무 오래 나오지 않으셔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걸 봤어요. 젊은 여자가 당신에게 내미는 건 아들이 낸 신문 광고였다. 어찌된 일인가 궁금해서 몇 번 왔었는데 늘 문이 잠겨 있었어요. 오늘 또 그냥 돌아가야 하나 했는데 어찌된 건지 얘기나 좀 들어보고 싶어서 책을 읽어드려야 하는데 당신은 대문 앞에 놓인 돌을 드러내고 열쇠를 꺼내 문을 땄다. 오래 비워둔 집 대문을 손으로 밀면서 혹여 싶어 안의 기척을 살폈다. 조용하다. 자, 질문입니다. 몇 인칭? 3인칭? 뭘 보고 3인칭이라고 그랬어요? 근거는? 3인칭인 근거는? 당신. 그건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죠. 존칭 2인칭. 네, 존칭. 너 그러면은 이제 당신, 해라 하는 거고. 당신 하면은 존칭 2인칭이죠. 우리가 이게 영어하고 헷갈려서 그래요. 네. 인칭 배울 때 우리 영어로 인칭을 배울 때 예. 네. 당신. 당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당신이 2인칭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내가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예. 아버지라서 너랑 하고 당신. 그거 좋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기본적인 서술자가 있잖아요. 여기 5장 전체를 꿰뚫어 놓은 본질적인 서술자가 있죠. 그 서술자의 정체성을 여기서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작가가 아버지 나이 또래로 늙은 노인 입장에서 쓰면은 여기서 당신이라고 할 필요 없죠. 너라고 하면 되죠. 근데 그 일장에서는 너라고 한 것은 작가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딸이 본질적인 서술자라면은 아버지한테 너라고 말하면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이 3장의 시점은 박소녀라고 하는 한 여인의 남편의 시점, 혹은 1장에 등장하는 그 수화자의 아버지가 경험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죠. 시점이. 인칭은 2인칭, 존칭 2인칭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 그럼 이 장을 읽어보면 이래요.
이 아버지의 좀 변명 같기는 해요. 아버지도 막 이렇게 그 성인 아이처럼 그 아버지의 아버지한테 뭐 상처를 물려받았는데 엄마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애정을 표현하는 게 폭력적이고 막 바람 피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주 미안한. 예, 나 왔네. 여기서 이 제목에서 보듯이 이 아버지의 속마음이 여기서 다 드러나요. 이 어머니를 향한 그 애절한 그런 사랑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진솔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를 망쳐가지고 어머니를 괴롭게 했던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상처, 또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 그리고 우리 이 시대의 보편적인 남자들의 그 취약점 있잖아요. 사랑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표현했던 그런 것까지 잘 고스란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건 아버지 인터뷰에서 쓴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아버지의 시점을 빌려서 엄마를 이렇게 경험했을 거다. 그러면 이 모든 재료가 다 작가 자신의 경험과 상상이에요. 본질적으로는 1인칭이다. 예. 4장입니다. 또 다른 여인. 여기가 이제 저는 이 소설의 백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4장. 그러면 읽어드릴 테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탐색해 봅시다. 소나무가 울창하구나. 어떻게 이 도시에 이런 말이 있다냐? 참 꼭꼭 숨어있네. 엊그제 눈이 왔냐? 나무에 흰 눈이 소복하네. 내 집 앞에 어디 보자. 소나무가 세 그루 있네. 내가 앉기 좋으라고 꼭 그 사람이 옮겨 심은 것 같구나. 내가 그 사람 얘기를 꺼내다니. 그래도 나는 너를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갈 것 같아서 그럴 게야.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형제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며 오피스텔들은 내 눈엔 다 똑같아 보여. 어느 집인지 혼란스럽구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어째 그리 똑같은 공간에서들 살지? 각자 다르게 생긴 집에서들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헛간도 있고 다락방도 있으면 좋지 않을 거나, 아이들이 숨을 데가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을 거나, 네가 걸핏하면 심부름을 시키려 드는 오빠들을 피해 그 집에 다락방에 숨었듯이 이제 시골에도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이 불쑥불쑥 생겼구나. 우리 집 옥상에 올라가 봤냐? 거기서 읍내에 새로 생긴 고층 아파트들이 다 보이지? 내가 자랄 때만 해도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말이었는데 시골도 그런디 사람 많은 여기서야 뭘 하겠냐? 그냥 똑같이만 안 생겼으면 좋겠어. 너무 똑같이 생겨서 나도 도무지 어디도 찾아갈 수가 없어. 내 오라비들 집도 내 언니 오피스텔도 나는 못 찾아가. 그것은 내 사정이다. 내 눈엔 너무나 다 똑같이 생겨있고 다 똑같이 생긴 분들인데 사람들은 한밤중에도 자기 집을 잘 찾아가네. 하물며 아이들조차도. 너는 용케도 여기 살고 있네. 여기가 어디냐?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여기가 종로구란 말이냐? 종로구. 아, 종로구. 그 옛날 네 큰오라비가 신혼살림을 차린 집 주소의 시작이 종로였구나. 이렇게 전개가 돼요. 질문 몇 인칭? 1인칭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은 누구의 시점? 누구가 얘기하는 겁니까? 엄마 자신의 1인칭 서술이죠. 엄마의 시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다시 한번 1장부터 1장은 누가 경험한 엄마냐 하면은 그 수화자, 작가의 분신으로 초정되는 수화자, 그 딸의 시점, 제2장에서는 오빠의 시점, 제3장에서는 아빠의 시점, 제4장에서는 엄마의 시점, 1인칭으로 서술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화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지금 엄마가 이렇게 혼잣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잣말 하기도 하지만 누구한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오빠들을 피해 그 집에 다락방에 숨었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빠들. 그러니까 이게 딸. 그런데 언니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 막내딸이로구나. 예, 그걸 알 수가 있죠. 수하자. 그리고 이 엄마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예, 종로구에, 예, 있어요. 종로구에 와서 지금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도 이 사장은 수하자가 여러 명이에요. 여기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엄마가 또 오빠를 찾아가서 막 말을 걸어요. 형치라 그러가고, 또 큰딸을 찾아가서 막 말을 걸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자기 또 그 본래 집에 돌아가서요, 그 자기 그 영감님한테도 말을 걸고요. 그리고 또 친정 엄마인가, 예? 자기도 또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를 찾아가서 여러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밀을 얘기해요. 이 엄마한테 남자가 있는 거예요. 정인이라고. 물론 거기에서 무슨 뭐 불륜 관계가 있다 그런 건 아니고, 그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남편이 이제 애정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집안일도 안 돕고 밖으로만 겉도니까 그 마을에 남자 한 분이 이 박소녀를 그냥 한 인간으로서 친구처럼 그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정인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두꺼워요. 장에서 보면은 박소녀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런 삶이 그 전에 있었던 그 누구죠? 그 딸의 입장, 또 남편의 입장, 그리고 아들의 입장에서 소술된 그 엄마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이 세 사람을 딱 요약하면은 죄책감이에요.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일방적으로 막 희생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엄마 나름대로 고아원에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하시고요. 나름대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인도 계시고요. 또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기개발도 하시고요. 그런 긴 삶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가족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한 인간이 드러나요. 엄마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예. 그런데 처음부터 이 장을 쓰기로 했으면 여기도 죄책감, 원망으로 점철됐을지도 몰라요. 엄마의 시각이. 남편에 대한 원망, 아들에 대한 서운함, 딸은 괘씸하고 자기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전혀 대접을 못 받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 2, 3장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책감을 걷어내버렸거든요. 예. 죄책감을 걷어내놓고 보니까 엄마가 보여. 안개가 거친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광경이 눈앞에 탁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멋진 장이에요. 자, 에필로그입니다. 장면 묵주. 갑자기 시점이 확 뒤로 가요. 시간 배경이. 처음에는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여기는 엄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째다. 이렇게 시간을 뒤로 확 밀어요. 그리고 공간도 아예 확 바뀝니다. 너는 지금 이탈리아에 와 있다.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광장이 내다보이는 대리석 계단에 앉아서 이집트에서 운반해 왔다는 오벨리스크를 바라보고 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가이드가 이쪽으로 모이세요 외치며 커다란 솔방울이 있는 쪽 그늘진 계단 아래로 사람들을 안내했다. 이곳은 박물관장이나 성당 안에 들어가서 소리를 내 안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이어폰을 한 개씩 나눠줄 테니 귀에 꽂으세요. 너는 이어폰을 받기만 하고 귀에 꽂지 않았다. 이어폰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개개인을 다 챙길 수 없습니다. 늘 제 목소리가 들리는 반경에 있어 주셔야 제가 안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이어폰을 목에 건 채로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다. 거칠 것 없이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가는 너의 뒷모습을 일행들이 바라봤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물기를 닦기 위해 가방을 열고 손수건을 꺼내려다가 너는 가방 안에 구겨져 있는 여동생의 편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질문. 몇 인칭 소설입니까? 다시 2인칭으로 돌아왔네요. 1장하고 같죠. 1장하고 시점과 인칭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동생 운운한 거 보니까 1장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공간을 갑자기 어디로 옮겼죠? 바티칸시티 시국의 성 베드로 광장으로 옮겼을까? 거기에서 본 게 뭡니까? 오벨리스크 뭡니까? 성모 마리아상이죠, 그렇죠? 왜 성모 마리아상 앞에 이 주인공은 서 있는 걸까? 그랬을 때 이 결론이 참 이게 상징적이고 은유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대한 문학은 은유적으로 표현하죠, 주제를. 그걸 직접 다 설명하면은 엄마를 봐봐.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얼마나 귀한 분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엄마한테 효도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면 그거 소설 아닙니다. 그건 소설의 자격이 없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280쪽에 중간점이 있습니다. 너는 깨달았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280쪽에 한 중간점. 너는 깨달았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습관적으로 엄마를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엄마를 생각하며 무엇인가 조금 바로잡히고 내부로부터 뭔가 다시 힘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 같아서니까. 너의 습관은 엄마를 잃어버린 뒤에도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멍하니 서 있던 날들, 너는 비에타상 앞에 장미 묵주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무릎에 누인 죽은 아들의 겨드랑이에 끼어있는 성모의 손이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너는 고통을 감당하다가 죽음에 이른 아들을 안고 있는 성모의 비탄을 바로 볼 수가 없었다. 너의 귓속을 메우고 있던 모든 소리가 끊기고 천장에서도 쏟아져 내리던 빛도 사라졌다. 이 세상의 가장 작은 나라의 성당안은 깊은 침묵에 잠겨있다. 상처를 입은 입술 안쪽 연한 살갗에서 계속 피가 배어나왔다. 너는 자꾸만 고이는 피를 꿀꺽 삼키며 겨우 얼굴을 들어 성모를 올려다보았다. 너의 손바닥이 저절로 방탄유리를 짚었다. 닿기만 한다면 성모의 슬픔에 잠긴 눈을 감겨주고 싶었다. 어젯밤에 한 이불을 덮고 잠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그 이불 속에서 깨어난 엄마를 안아본 것처럼 생생하게 엄마의 재치가 되살아났다. 이 성모 마리아상을 통해서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 엄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엄마의 삶이 누구하고 비견된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하고 비견된다. 예, 요렇게 이 은유를 딱 겹쳐 놓으면서 이 소설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죠. 저는 이 책을 이제 그 서사적인 관점, 디스코스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누군가가 자기 엄마나 아빠나 자기 가족 어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경숙처럼 이렇게 다양한 시점으로 몇십 쪽 서술한다면은 반드시 인식의 확장과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되고 내면의 그 부모하고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가져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은 그 전월 치료의 기법으로 제가 되게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켜보니까요, 이 여기서 5장이지만 실제로는 네 가지 시점이잖아요. 이걸 1시간에 다 시키면은 아무도 못 해내. 기아가 이렇게 생각의 습관이라는 게 이제 그 뭐죠? 관성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전진하다가 후진을 팍 한다든지, 뭐 1단을 충분하게 속력을 올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3단으로 팍 넣는다든지 이런 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한 시점만 가지고 한번 활동하고 그 다음에 또 시점을 바꿔보고 이렇게 적용하면 효과적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제 기말 리포트니까 이 패러디에서 글 써오라고, 예, 그렇게 적용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희생적인 학생들, 예, 우리 선생님 글쓰기 한다 그랬죠.
글쓰기 수업한다 그랬죠. 아니 그 그냥 글을 제출을 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거기 글 쓰시잖아요. 네. 요거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예, 다양하게 한번 시점을 바꿔서 시점 바꿨어요. 예, 인칭도 바꾸고 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의 일기를 쓰는데 우리 꼬맹이의 목소리로 글을 쓰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오늘 또 창원에 가셨다. 뭐 이렇게 글이 나오겠죠. 그게 꼬맹이 네. 시점으로 본다 해도 그 내용은 내가 경험한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본질적으로는 식으로 1인칭이에요. 바뀐다는 거지 사실상 예. 내용은 나의 예. 것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이 확장이 일어나요. 네, 예. 네, 예,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진짜 신기해요. 동생하고 엄마 문제가 많은데 동생한테 한번 우리가 동생의 시점으로 또 바꿔도 돼요. 동생 보고 이제 엄마한테 갔을 때 그날 하루 일과를 한번 더 그렇게 써봐라. 네. 엄마의 시점으로. 그렇게 써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연극에서는 마르고 닳도록 하는 일인데 글쓰기에서는 우리가 잘 활용을 안 했고 또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시점 바꿔서 글쓰기. 이거 처음에 읽을 때 저도 너의 이러면서부터 이건 뭐지 이러면서 넘기지를 조금 넘기다가 못 읽었어요. 이건 뭐지? 너무 낯선 굉장히 헷갈리죠. 저는 우리 관성이 있거든요. 관성이 있어서. 읽으면서 예. 왜 사람이 글을 읽으면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예, 예. 그 너가 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향해 나를 안해서 말하는가. 그가 자기를 예. 말하는 건데 예. 나한테도 얘기하는처럼. 내가 나라고 착각해서 그러니까 여기 수화자하고 나를 동일시해 버리는 예. 무의식적으로 이제 동일시해 가지고 자꾸 나한테 책망하는 것 같고 엄마한테 전화도 안 하는 것이 뭐 이렇게 하고 맨날 받기만 하고 그럼 가슴이 콕콕 찔리죠. 그 순간적으로 이제 전이가 일어난 겁니다. 엄마와의 부모와의 사이가 문제 있는 가정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결혼해서 이렇게 보니까 또 부부 다 만나잖아요. 가족들이 그쪽 히스토리를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사람들 그 부딪히는 거. 좀 부모가 성숙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살기 힘들었잖아요. 이 땅에서 아마 가난하고 되게 힘들게 살았던 그 사람들한테 이제 부모한테 받은 상처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뭐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부유하고 정말 그 하나 아쉬움 없이 살았던 그 사람한테 부모에 대한 얘기는 상처밖에 사실은 이 땅에 이게 같이 부딪혀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상처 없이 온전히 뭐 이런 사람은 그게 가능할까요? 보지 네. 못했던 그 자기 나름대로 상처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상처는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 네. 얘기하다가 이제 상처가 있을까요 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 상처가 없을 것 같은 친구 딱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왜냐면 또 시부모님은 히스토리가 없는 게 돌아가셨어요. 결혼할 때. 음. 그래가지고는 잘 모르는데 어머니 제 집을 잘 알거든요. 음. 근데 걔를 보면 온실속에 하천처럼 음. 자주 가서 참 부러웠어요. 엄마가 정말 희생. 근데 이걸 읽는데 내 친구 그 친구가 이걸 읽으면 공감하겠다는 생각이. 엄마가 엄청나게 헌신을 많이 하시고 친구는 집에 가면 까딱 안 하고 그 애기도 첫째를 한 번도 자기가 시켜본 적이 없고 밤에 고생한다고 엄마 아빠가 둘이 신생아할 때 주무시면서 분유 먹이고 젖도 먹이지 말라 그러고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키운. 그래서 그 애가 좀 생각이 나요. 읽어보면 기분이 어떨까. 그 사람도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상처 있어요. 예. 그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예. 둘째가 태어나면서 둘째를 임신하니까 엄마가 선언하셔서 그 집은 엄마가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 둘째 안 봐주겠다. 그래서 어떡하니 선배야 나는 애기 목욕도 한 번 안 시켜봤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안 도와준대 이러는 거. 아 이제 이 집은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어릴 적부터 저는 그게 우리 아이들 둘 키우면서도 상당히 뭐랄까 그나마 그래도 그 저보다는 일단은 남편이 좀 아이들한테 더 잘하는 편이라 여러 면에서 이게 참 상처 없이 나한테는 조금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아빠한테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이제 앉아서 같이 이제 물어봤어. 이제 뭐 아빠한테 혹시 뭐 섭섭한거나 뭐 이런 얘기 있으면 얘기해. 이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했더니 그냥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러니까요. 3살 때 뭐 5살 때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러니까 그냥 말 안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말 가만히 왜 없지? 그러니까 5살 때. 그러니까 상처라는 게 상대적인 것이어서 꼭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야만 상처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강아지 인형을 잃어버린 것도 다른 사람이 엄마 아빠 돌아가신 것만큼 슬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뭘 그깟 것 갖고 그런 말 안 해야 되는 거죠. 예. 이해하는 게 참 힘들었어. 네, 어떤 농도, 감정의 어떤 농도의 그런 차이지 상처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고 어울려 또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은 모를까. 그렇다 하더라도 인생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재미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해소. 그걸 이제 극복해야 된다고 하나 있어야지. 더 나은 건 그걸 이제 내 성장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 걸음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똥도 걸음이 되잖아요. 똥도. 그래서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는 걸 넘어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그 자기 상처를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방법, 그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 그런 모델들이 되게 많죠. 뭐 지선아 사랑의 그 책을 쓰신 주인공을 비롯해 가지고 예. 근데 뭔지 저는 뭔지 모르겠다. 말씀드려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여쭤보려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놀랍게도 우리는 부모님은 그래도 도덕적이라고 생각. 왜냐하면 그래도 이게 나쁜 거는 남한테 피해 주는 거 하지 말아라고 살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유부남을 만나시고 이모는 유부남을 한 명 만나고 총 3명의 남자를 만나고 할머니는 이게 좀 놀래가지고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제 할머니는 이제 얘기하시면서 딸들이 유부남을 만나는 건 괜찮은데 한 번에 3명 만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제가 최근에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가정에 있는 그 남자 성인이 일단은 프라이버시다. 남편 되는 사람. 엄마와 아니 하여튼 그 엄마와 이모의 프라이버시다. 아니 저희 남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예, 이렇게 프라이버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제가 볼 때 깊은 내면에 저는 제가 그 고통 엄마를 용서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느꼈냐면 엄마는 자존감이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엄마에 대해서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에 바탕에 많이 깔려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엄마를 딱 떼내고 엄마를 이해한다든지 좀 편안해지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 같았어요. 예전 잘 모르지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 경우는 어떻게 자존감이 상처받지 않으면서 항상 자기를 낮추거든요. 너무 심하게 낮추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도덕적이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갈 수 있을런지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그 사람의 방법이 있을까요? 비상식적인 부분. 도덕적이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자녀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큰 숙제입니다. 그 어르신의 삶 아닐까요? 그렇게 예. 아들은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예. 자기가 상처 안 받은 게 맞을까요? 일단은 분리해낼 수 있었다면은 개의치를 않는다는 거지. 분리할 수 있었다면은 그분이 성숙한 거죠. 너가 예. 이거 근데 네가 바람피면 너는 죽는다고 얘기해. 너는 바람피면 죽는다. 그걸 바라보면서 살았으니까. 아니 이제 그런 건 얘기는 안 하고 뭐 얘기하다가 이제 막 TV가 되고 나면 바람피면 우리는 죽는 거다 서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평생 회복하지 못하지 않을까. 되게 복잡. 우리 쭉 많이 봤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이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네. 가까운 사람은 좀 도와주고 싶다. 마음의 상처. 근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고 어른이니까. 그래도 어른이니까 나보다 어려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도덕적인 부분도 아니 왜냐면 이제 종교가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떼내고 자기 자존감을 회복할 길을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좀 도움은 되죠. 예.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자기의 성숙과 자기 어떤 그런 이런
회복도 어떤 치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종교를 떠나서 그게 뭐 바탕이 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이제 노력하고 공부하고 힘써야 돼. 믿음도 힘써 행하라 했거든요. 노력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뭐 받아들인다고 해서 탁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은 그, 그냥 괜찮다 하니까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방향을 바로 잡으면은 도움의 손길이 온다. 그게 이제 하늘로부터도 오지만 사람들로부터도 오고 환경으로부터 오고 방향을 바로 잡게 되면 있잖아요. 근데 그 방향을 바로 잡기 전까지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런 점에 상처가 있었고 이거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 하지? 이런 그 선택이 있을 때. 근데 자기 성찰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는 게 없으니까 보통인 것 세상에 같아요. 그건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면은 어떨 때 그런 계기가 오냐면은 이 문제가 견딜만 하면은 문제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곰고 터져가지고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관계를 막 깨뜨리고 일상 기능에 심각한 저해가 올 때 사람들이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증상이 있어야 돼. 증상이 고쳐지려면은 몸도 이렇게 몸도 안 아프면은 다 망가질 때까지 우리가 쓰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도 이제 이 상처를 그냥 안고 살아도 견딜만 한 정도면은 그건 그냥 살아도 되는데 그런 나쁜 습관이라든가 마음의 나쁜 습관이라든가 이 깊은 정서적인 상처가 너무 커지면은 이제 증상으로 드러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미리 좀 그런 걸 자각하도록 돕고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예방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또 국 찔러 봐도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물가에 소를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억지로 먹이기는 힘들다 그랬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소금을 갖다 드립다 먹여버리면 돼. 그럼 목마를 거 아니에요. 한국을 떠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민을 목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는 모르는데 그냥 저 혼자 생각에 그래서 이민을 가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외가랑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게 이제 무의식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거의 인지하지 못한 채 이제 부적응한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면은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엄마랑 사이가 극도로 나쁜데 자기 무의식이 자기를 조종하는 거죠.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지는 쪽으로 항상 선택을 해서 합리적인 그런 이유를 만들어요. 뭐 이제 어떻게 하면 떨어질 수 있을까? 뭐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미국 남자를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국 지사로 간다든지. 맞아요. 미국 지사로 간다든지. 그런 분은 예.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느껴지는데. 그 지난번에 낭독은 인문학이단가 그 책에서 내가 봤던가 거기에 아주 재밌는 사례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독서를 통해서 이제 마음의 힘이 자란 한 여성인데 이 지방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영어 강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항상 뭐 지방대학에다가 뭐 딸에다가 뭐 자존감이 엄청나게 낮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르치는 능력은 꽤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자꾸 직급이 올라가지고 그 학원장 선생님께서 이 선생님을 마음에 들어갖고 막 정규직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간 거예요, 서울로. 더 공부하겠다고. 네, 자기 핑계를 대고 나는 더 도전해야 돼. 그리고 서울에 가서 또 뭐 직장을 잡았는데 거기서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정규직이 될 만하면은 또 핑계를 대갖고 또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짓을 계속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자가치료서,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랬다냐면 자가치료서를 읽으면서 으쌰 이중적인 마음이죠. 자기 무의식은 계속 자기 자존감에 맞는 행동을 하는데 그걸 또 한편으로 고양시키려고 뭐 꿈꾸는 다락방 이런 걸 읽고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걸 읽고,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은 그 순간은 막 될 것 같아. 막 마음이 고양돼 가지고 와, 책을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습관을 바꾸면 되는구나. 근데 그게 몇 제곱 못 가. 그래가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러다가 어떤 그 책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그 인문학 서적을 한 권 같이 읽고 나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빠져 있는 그 질병의 이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쪽에서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그 상황과 그 존재, 문제에 이름을 붙여 찾아주는 거예요. 예,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깨졌어. 그래갖고 자기를 뭐라고 진단했냐면은 자가치료소 중독자, 자기개발서 중독자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게 도피처였던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걸 읽은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존감에 맞는 서신을 계속하면서 다시 말해서 정규직은 계속 피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 허전한 마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자기개발서를 계속 읽어온 자기 모순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발견하는 순간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통곡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좀 모순점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끝없이 1인칭으로만 자기를 서술해서는 그런 자각에 저는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신경숙이 하듯이 다양한 시점을 잡아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조명해보고 저렇게 조명해보고 사실은 불교에서 하는 명상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일. 자기가 화나면 화난 걸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바라보는 거.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감정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요. 객관화시키면은 이게 사그라들어요. 사그라든 감정은 이제 지나가 버리죠. 장자에 있다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연못은 기러기를 잡아두지 않고 대나무 숲은 바람을 잡아두지 않는다. 뭐 그런 구절이 있다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에게 감정이 일어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대나무 숲이 통제할 수 없어요. 또 기러기가 날아오는 것을 연못이 통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흔들리죠. 그런데 흔들리고 바람이 지나가도록 해야지 그걸 붙들어 두면 안 되고요. 기러기가 놀도록 나를 내주지만 기러기를 붙들어 놓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감정을 이렇게 해소를 하는데 그렇게 객관화시키고 내 묵은 감정을 흘려 보내도록 하는데 가장 뛰어난 방법이 지금 이런 방법이에요. 시점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자기를 소술해 보는 방법. 우리 선생님이 뭐 하나 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안 난대요. 생각이 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듣고 좀 카타르시스가 됐는데 무슨 얘기를 했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정이 빠져버리면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해서 약간 대나무가 바람을 잡아두지 않는 거 마찬가지예요. 편안해지고 나서 완전 잊어버렸는데 글을 쓰는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글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맞습니다. 내가 뭘 느껴서 그게 끝났는지도 한 줄을 쓰고는 지난주에 말한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쓴 게 아니고 그냥 써져가지고 쓰고 나서 보고 이렇게 그건 처음이었어. 그 이상하게. 네, 그러면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점을 바꿔서 자신의 경험을 소수하는 거 이게 이제 신경숙의 엄마를